감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강릉시 중앙동 중앙시장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상가 5곳이 모두 타고 주택 한 채가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로 인근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오르고 경유 판매 가격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간의 가격 차는 80원 선으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67.4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7.2원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52.2원으로 10.4원이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6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38개 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은 20.1%로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61.2% 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30.7%로 가장 높았고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예루살렘 한 유대교 회당에서 무장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7명이 숨졌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충청과 제주, 호남 지역에는 저녁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 독도에 3에서 8cm,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 1에서 5cm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번 설날 밥상 최대 화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아니었답니다. 바로 난방비였죠. 그야말로 폭탄 수준인 난방비 고지서를 집집마다 받다 보니 새해 인사와 함께 난방비가 얼마나 남았냐, 이런 질문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강추위가 연일 이어지다 보니 당장 다음 달 난방비도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저소득층은 지출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죠. 네,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은 없는지 우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정희 캐스터. 네,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첫 주말인데다 날씨도 많이 추워서인지 오늘 고속도로에 나들이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영하권의 추위가 있는 데다가 최근 많은 양의 눈도 내렸었죠. 채 녹지 않은 눈이 있을 수도 있고 도로 살얼음이 생겼을 가능성도 높은 날씨입니다. 감속운전 잘하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수도권 중심으로 한 번에 10km 미만의 비교적 짧은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동선 강릉 쪽 광교터널 부근 3차로에는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짧게 주춤하고 사고 지점을 지난 이후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6km 구간 밀렸다가 다시금 강원권인 원주 일대에서도 5km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방향도 경기권인 화도 일대에서 막힐 뿐 이후 상황은 괜찮고요. 경부선 부산 쪽은 충청권인 천안 주변에서 5km 구간, 반대 서울 방향
방향은 수원 신갈에서 주춤한 뒤 달래내와 반포 사이로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이용하기도 무난합니다. 경기 서쪽은 양방향 송내 주변에서 짧게 속도 떨어지고 경기 동쪽 구리 방향은 서안암 부근, 반대 판교 방향은 강일 주변에서 각각 2-3km씩 힘겹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한 1시간 반쯤 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죠. 예. 출석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죠? 핵심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사 독재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국민은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도 비판을 했고요.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출석 직전에 페이스북에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가름할 수밖에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술로 하는 진술은 거부하겠다라는 건데 구술 진술 대신에 제출할 서면 진술서의 서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원래 어제 나오라고 했었죠? 예. 검찰은 원래 어제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양일간 조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28일 오늘 토요일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과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토요일에 조사를 받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토요일 검찰 조사가 흔한 일은 아니죠. 사실 평일에 보통 조사를 하니까. 예. 검찰도 사전 조율 없이 이 대표 측이 토요일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먼저 발표한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토요일 출석을 하게 되면서 이틀 조사는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 연속으로 조사를 한다는 건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조사를 안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대표가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구술로 진술하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틀 조사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미가 없죠. 토요일 날 나가겠다고 하면서는 평일엔 일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예, 이 대표 측은 표면적으로는 평일엔 야당 대표로 나란 일을 해야 해서 검찰 조사에 시간을 뺏길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스스로도 검찰은 정치 보복을 하느라 일을 안 해서 미제 사건이 쌓여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국정과 당무를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즉 검찰 수사가 국정과 당무에 대한 회방이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토요일에 출석하기로 결국 결정한 것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거에도 토요일에 조사를 받으려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의도는 언론의 관심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사가 토요일에는 덜 근무를 하고 취재기자 수도 적고 무엇보다도 일요일에는 신문이 안 나오죠. 그래서 신문 일면에 검찰 조사 받는 모습이 실리는 상황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론의 주목도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지지자들을 검찰 앞에 모이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평일 조사 때는 아무래도 일을 하는 지지자들이 모이기 힘든데 토요일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대표가 더 많은 지지자들 속에서 검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오늘도 수백 명의 지지자가 검찰 주변으로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소식으로 가보죠.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죠. 예. 뭐라고 하면서 불출마했죠? 나 전 의원은
재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국민께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불출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예. 불출마 선언 전날까지만 해도 사실상 출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측근들 사이에서도 출마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불출마로 튼 데에는 노환으로 그 투병 중인 부친의 반대의 영향이 컸다고 하고요.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도 정치 원로들이 불출마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데 뭐 이런 이유들도 있는데 상황이 지속되면서 무엇보다도 출마를 통해 얻을 실익과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불출마를 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 전 의원이 1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계속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할 명분이 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출마가 자기 정치 욕심 때문이다라는 당내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명분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익과 명분 둘 다 없는 상황에서 결국 불출마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 뭐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일종의 정치적 상처를 입은 셈인데 예. 앞으로 정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했을 땐 여권에서는 나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뭔가를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년 총선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입장을 내는 등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직접 비판을 하고 불쾌감을 내비쳤기 때문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었죠. 예. 하지만 이번에 나 전 의원이 막판에 결국에는 불출마로 틀면서 오히려 정치적 퇴로를 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전 의원의 일단 목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일단 받는 게 목표고 그리고 나서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재입성을 하는 것 여기까지가 목표입니다.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데 이번 불출마로 오히려 나 전 의원이 이 윤석열 정부의 채권을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요구를 나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수용한 모양새가 되면서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에게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을 결국엔 받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나 전 의원은 버릴 수 없는 카드라고 볼 수 있죠. 대중성이나 영향력이나 여전히 큰 건 사실이라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나 전 의원이 수도권 유세에 나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 전 의원이 스스로도 불출마 선언 이후에 측근들과 오찬을 하면서 그러니까 불출마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라고 분석을 하잖아요. 예. 누구한테 유리해지는 거죠? 나 전 의원 불출마 선언 직후에는 김기현 의원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영남, 노년 그리고 정통 보수층에서 지지층이 겹쳤거든요. 예.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면 김기현 의원의 표를 깎아먹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출마를 하게 되면서 정통 보수층의 표를 김기현 의원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김기현 의원 측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나 전 의원 불출마 당일과 그 이튿날인 25일, 26일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40.0%가 당대표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33.9%로 2위를 차지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격차거든요. 9일 전 같은 기관 조사에서는 둘의 격차는 13.1%포인트 차이였어요. 예. 그런데 이게 6.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나 전 의원 불출마가 오히려 안철수 의원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난 건데 안철수 의원 지지율은 거의 2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얼미터는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표를 상당수 흡수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 과정에서 오히려 친윤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 표심이 안철수 의원에게 몰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길지 지금 모르겠네요. 예, 사실 아직까지는 좀 예단하기 힘들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변수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우선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인데요. 맞아요. 예, 저 아직까지도 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아직까지 완전히 출마 의지를 접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유 전 의원이 상식대로라면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예, 아직 지금 그 출마 등록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어쨌든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또 그런 변수들과 별개로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예, 본 경선에서 누구도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하면 1등과 2등이 결선 투표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1대1 투표를 하게 되면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중에 누구에게로 표가 쏠릴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자 대결과 1대1 대결은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도 다르게 나오고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봐도 표심이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결선 투표를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이것 자체도 큰 변수가 됩니다. 다자 대결에서 앞서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무조건 과반을 얻어서 결선 투표를 가야 유리한 건데 아예 안 가야 유리한 건데 그렇죠. 예비 경선에서 본 경선에 누가 올라오느냐 그리고 몇 명이 컷오프 되느냐에 따라서도 김기현 의원의 과반 득표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본 경선은 4-5명을 자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수가 더 많으면 김기현 의원이 과반을 얻을 더 많은 표가 이렇게 표가 나눠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이 과반을 얻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지층이 겹치는 황교안 전 대표 등이 본경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것도 표가 나뉘는 효과가 있어서 김기현 의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예. 자. 폭등한 난방비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슈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실이 대책을 내놨죠? 예, 폭등한 난방비에 대해서 민심이 안 좋아지자 대통령실이 그저께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난방비 폭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정부 부처보다도 빨리 그리고 그걸 오전 9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건데요. 그만큼 대통령실도 민심이 안 좋아지자 화들짝 놀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상목 수석이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올 겨울에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한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 정도로 2배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약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2배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서둘러서 대통령실이 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윤 대통령도 급등한 난방비로 인한 민심 악화를 심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윤 대통령은 설 연휴가 다 지나서도 난방비 급등 이슈를 정부가 자세히 설명하거나 민심을 다독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모진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난방비가 이렇게 폭등한 거에 대해서 뭐 전 정권 탓이냐 이번 정권 탓이냐 또 그 얘기가 나오죠.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인데요.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지난 몇 년간 높은 에너지 가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가스 가격을 현실화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 정부에서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가스 원가가 10배 이상 올랐는데 공급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가스공사가 적자를 다 입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지금 서민들이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을 했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려고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쏟아도 난방비 문제가 이렇게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난방비 폭등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7분이네요.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송소진 씨. 아침에는 어제보다 추웠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영하 1도, 대전 0도, 광주 1도, 대구 2도 등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는 낮아서 춥겠습니다. 오늘 추위 속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서해상에서 또 다른 눈구름이 들어오면서 낮에는 경기 남부 지역에, 늦은 밤에는 충남 지역에 한때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경상도 서부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앞으로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8cm,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지역에도 오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짧은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경기권에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요. 강원권에선 원주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화도 부근에서만 주춤한데요. 사고의 여파 때문이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도 초월 부근에서만 짧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에서 사고 나면서 밀립니다. 이후로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론 천안분기점에서 목천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2시간 전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서초동 갔다 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몇 명 정도 의원분들이 같이 갔습니까? 의원님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새벽에 아침부터 많은 지지자들이 오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셨고요. 예. 심지어는 어제 밤에 지방에서 올라왔다라고 하시면서 예, 하루 먼저 올라와서 주무시고 오늘 참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이 성남지청 갈 때보다는 의원 수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한 명이랑 딱 단독으로 나가겠다 했는데 김남국 의원처럼 이렇게 가신 분들은 왜 가셨던 겁니까? 대표님께서는 미안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 싫어서 계속해서 이제 간곡하게 혼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리 속에 혼자 홀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예. 몇몇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3, 3, 5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 대표 표정이 어떻던가요? 의연하고 당당한 표정이셨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고 나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왜 나오셨냐고 추운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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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 뭐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죠? 네, 메시지 한쪽 분량의 메시지를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요. 예. 검찰공화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좀 비판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되는데 예. 오로지 정말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 야당 탄압을 하기 위해서
아예 왜곡하고 편견을 가지고 편향된 그걸 넘어서서 무리한 어떤 그런 수사하는 것에 대한 강도 높은 좀 비판 성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건 거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진술이 일치된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유동규, 남욱, 김만배, 정여각 이 네 사람의 진술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흘리고 있는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규 씨가 과거에 했던 진술, 본인이 했던 말을 다시 뒤집어서 번복한 진술만 나오고 있고요.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그 지분에 대해서도 유동규의 번복된 진술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욱은 전해 들었다라는 전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만배와 정여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적 없는 사실관계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공범들 간에도 일치되지 않은 진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결국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장 믿을만 하는 것은 저는 정영학 녹취록과 김만배 녹취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수사가 되지 않을 때 소위 말해서 사업이 잘 될 때 서로 간의 지분,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수익 배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장기간 정영학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10년치 분량의 1300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되어서는 명확하게 유동규를 지칭하는 단 한 사람을 지칭하는 녹취록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검찰의 진술이나 수사가 아예 이재명을 올가매고 엮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무리한 수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녹취록 얘기가 나오면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서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청취자분도 많이 계신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야말로 전례가 없이 엄청난 공공이익 환수를 끌어낸 치적 사업이다 이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지난 대선 기간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인터뷰 나갈 때마다 사시는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의 공익환수 금액을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10년, 20년 된 큰 도시개발 사업 대부분 다 공익환수 금액 0원이었고요. 2021년 국감 때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LH에서 10년간 공익환수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한 게 4,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에서만 5,500억을 환수를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따른 부담금만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LH가 한 부담금보다 1,200원을 더 환수한 거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자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로비를 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을 제가 옹호하고 이 사람들이 괜찮다,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녹취록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그 2층은 시장실을 말하는데요. 2층이 절대 알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이 너네들을 엄청 싫어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런 어떤 사업자들과 유착되었다라고 한다면 시장과 사업자들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밤낮으로 놀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아예 김만배를 만난 적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착관계를 의심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던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은 김만배, 유동규 등과 밥 먹고 술 먹고 한 건 맞죠? 제가 거기까지 그분들이 이제 10년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깝게 지냈다라고 해서 김만배까지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함께 한패거리다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는
유동규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유동규 씨가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또 의혹이 짙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런 의심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유동규는 어쨌든 경기개발공사에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아랫사람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지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까지는 잘못인데 정진상, 김용은 잘못이 없다 이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제가 섣부르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예, 적어도 지금 나온 사실관계를 봤을 때에는 유동규가 말하는 그 진실이 공무원들 사이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녹취록과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어떤 신빙성 없는 진술을 사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재명 대표도 유동규까지는 잘못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김용, 정진상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거고 검찰은 지금 김용, 정진상까지를 이미 다 구속시킨 상태이고 이재명 대표도 책임이 있다고 이제 소환해서 그 기소할 태세 아니겠습니까? 네. 뭐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텐데 검찰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안 할까요? 청구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뭐 이런 어떤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공소장에 나온 사실을 봤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와의 어떤 공범관계, 그러니까 연루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정진상, 김용 단계에서 이미 다 끊어지고 그 위로 올라오는 무엇인가가 없는데 공범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없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구속영장 치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러나 검찰은 이미 저희가 예전에 검찰발 흘러나왔던 여러 가지 저희들도 듣고 있는 첩보들이 있거든요. 이미 그냥 수사할 때부터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수사의 성격 자체가 정적을 죽이는 수사, 야당 탄압하는 수사, 그리고 범죄 혐의 사실 자체가 사실 뚜렷하지 않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만약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온다면 저는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직접 뭐 알아본다거나 조사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만약 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을 때에는 또 상당한 당의 혼란이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뭐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그런 의원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원칙에 맞는 결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기소가 되면 당직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는 안 내려놔도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 당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소가 돼도 당대표직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당헌 80조 1항에 그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지를 강제적으로 필수적으로 한다. 그런 어떤 의무조항이라고 해석되지 않고 문헌상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차 강조했지만 이 수사 자체가 편파적인 수사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발을 맞춰서 오히려 기소하면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저랑 얘기한 것처럼 아무튼 서로 주장은 엇갈리고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내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여론의 민심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인데 제가 조금 아까 요약한 것처럼 유동규까지는 그래 우리 인정할게. 그러나 김용, 정진상은 잘 모르겠어. 김용, 정진상은 이미 구속돼 있지만
뭐 거기서 우리 이재명 대표랑은 관련이 없어.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검찰은 관련이 있어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최측근이란 김용 정진상까지 구속됐는데 이 대표가 몰랐을까? 알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이 커지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한 25%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김남국 의원도 안산에서 다음번 당선되기 어려워지면 그때 어떡하랍니까? 우선은 과연 제가 이 말을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직을 내려놓고 그냥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려왔을 때 검찰의 공격이라든가 언론에서 막 뭔가 이렇게 써대고 하는 이런 어떤 피의사실 유포나 공표가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네, 당대표를 맡고 있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을 했던 후보였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차기를 없애려는 그 생각 아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계속 언론의 공격과 검찰의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담은 계속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당직을 내려놓고 당 지도부가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요. 실정을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돼버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 공백 사이에 당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전당대회를 치르든 비대위를 만들든 그걸 가지고 몇 개월 소모되고 그러면 그 순간 바로 분열로 가면서 이미 다음 연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 자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총선에 안 좋다? 맞습니다. 네, 그게 필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인 어떤 공격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정치 공격이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맞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김남국 의원 목소리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제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 요양시설,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죠.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이래도 되는지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 연결해 봅니다. 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엄 교수님은 월요일 날부터 이 권고로 바꾸는 거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지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의무 해제한 이후의 상황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잘 볼 때 무엇을 주의해서 봐야 되죠?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죠? 일단은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전체의 그 실내에서 하지 않으면 이 벌칙을 받던 페널티를 받던 그 상황이 없어진다라는 점이고, 그렇죠. 권고로 바뀐다는 거는 안 해도 된다 또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급적 착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한 이후에 한 2주 내지 4주 정도 코로나19의 유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또 다른 어떤 그 완화 정책을 가져갈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긴 지금 이미 실외에서는 공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률이 높은 걸 보면은 실내에서도 권고로 이어졌을 때 착용률이 상당히 높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요즘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럴 때 보면 이제 거리에서는 의무가 아니니까 마스크 안 쓰고 계시다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마스크 꺼내서 잠깐 쓰고 의자에 앉으면 다시 벗고 그래서 마스크가 일종의 입장권처럼 되어 있는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 아닌가요? 조금 그 불편한 상황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를 때 그리고 큰 유행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지 못해서 치명률이 높을 때에는 이런 그
이 마스크 사용 정책을 강력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다 벗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이전에도 뭐 카페나 또는 식당 이런 데서 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거기서 유행을 조절했던 거는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맞아요. 또는 사람 수를 제한해서 그 조절을 했던 거지. 그랬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라고 해서 조절한 부분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에서도 조금 이 관점이 좀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코로나 확진되면 7일간 격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7일 격리는 그 결정을 하게 된 근거가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라는 이제 의과학적인 사실을 갖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줄었다는 건 없기 때문에 역시 7일간의 격리라는 것을 기간을 손을 보는 것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냐 권고냐라고 가는 변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간을 줄인다라는 거는 결국은 바이러스가 배출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전파 가능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권고로 바꿨을 때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가급적 격리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근로문화, 그러니까 노동문화나 사회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WHO의 국제보건긴급위원회가 아마 곧 열릴 거라고 하는데 코로나 엔데믹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엔데믹 선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됐다가 아니라 코로나 이제는 독감처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3년을 넘기면서 대륙별로 그리고 나라별로 유행 양상이 뭐 굉장히 다양해졌고 대응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유행 자체도 각 나라마다 풍토병처럼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라서 현재 국제보건위기 비상사태 선언은 이제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엔데믹 선언을 하면서 나라별, 지역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마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안 쓰고 있고 코로나 뭐 확진됐고 안 했고 뭐 검사도 잘 안 하고 뭐 격리 의대 같은 것도 거의 없고 이렇다던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그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문화적 정서적인 측면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이 계속 유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에서의 그 모임이나 활동보다는 실외에서의 모임이나 활동으로 전반적인 그 문화를 바꿔가고 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도 창문이나 문을 완전히 개방을 해서 사실상은 이제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형태로 이 문화 자체를 환경 자체를 변경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도 고위험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아주 철저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앞으로 엔데믹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형태로 이런 전략들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부분은 그렇다 치고 뭐 코로나 검사도 잘 안 하고 뭐 확진 돼도 격리도 잘 안 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엔데믹이라는 과정 자체도 나라마다의 대응 체계나 아니면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강력한 전략을 계속 유지해왔던 나라라서 이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치명률이 가장 낮고 또 사망자도 굉장히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과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나 피해를 감수하겠다고 하면 그런 나라들처럼 갈 수가 있지만 현재와 같은 피해 최소화 전략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그런 나라들과는 좀 다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찌 보면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좀 항체가 생기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워낙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지금 그 현재 미국이나 유럽이 하는 전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굉장히 가볍게 또는 아주 그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청은 이 독감 주사 맞듯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매년 한 번씩 뭐 어떠면 2번 정도 전 국민 접종을 하자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엔데믹 그 풍토병화 한다는 거는 결국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일상에서 지속적인 위험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의미인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 백신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주기적으로 접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재 사용하는 백신은 코로나19 감염 자체를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예. 고위험군에서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확률을 10분의 1 미만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예. 이런 백신 접종 전략이 자리를 잡아야지만 이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을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매년 한 번 또 고위험군은 2번 정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군요. 네,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 전략을 예. 거의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그 뭐 2차까지 하고 그다음 3차, 4차까지는 적극적으로 이게 통보를 받아갖고서 접종하신 분들 많은데 이른바 이 동절기 추가 접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무슨 그 뭐 휴대폰 이런 데 이렇게 뭐가 안내 같은 게 안 와가지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런지 동절기 그 추가 접종 그 60세 이상이 굉장히 낮다면서요, 접종률이. 뭐 아주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뭐 그 우리 정부가 또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고위험군에서 60% 이상 접종률에 비해서는 지금 뭐 30에서 40% 사이 정도를 그러니까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동절기 접종 전략 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예. 이 7차 유행 시작되기 전에 좀 더 강력하게 접종 예.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됐는데 예. 그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그렇죠. 유지가 되고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백신 접종 전략을 시행을 할 때 예. 반성을 하고 좀 보완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송 듣고 계신 뭐 연령이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 지금이라도 동절기 추가 접종 빨리 신청해서 맞는 게 좋습니까? 네, 그 6개월 이상 접종이 멀어진 분은 예. 반드시 접종을 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천대학 길병원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는 뜻의 겸손은 분명 미덕이죠. 하지만 현대는 자기 PR 시대라는 말처럼 자신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가치를